여기를 이따가 보시면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학 포럼 의 사회를 맡게 됐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세종연구소의 부소장님이시자 국방연구센터장으로 계시는 김정섭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핵과 관련해서 억제와 위기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할까 합니다. 어, 이 발표에 앞서서 먼저 우리 김정섭 부소장님을 간단하게 좀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부소장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하셨고요. 또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학문적인 연구 깊이가 높으신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행정고시를 93년에 합격을 하시고 그때 당시만 해도 행정고시 하시고서 국방부에 이렇게 자원하셔서 들어가시는 분이 거의 참 드문 시기였는데 그때 이미 국방부에서 이제 몸을 담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줄곧 한 30년간 국방부에서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방 안보 정책 관련 업무를 봐오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뭐 국방부 미주 정책과 대미 정책도 담당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을 하셨고 이후에 국방부의 주요 요직은 다 거치셨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부 기획예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까지 2020년까지 약 30년간 국방정책 현장에서 이제 생생한 정책 경험 그리고 업무를 보셨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세종연구소로 옮기셔서 지금 부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저서도 있는데요. 2007년에는 영문으로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in Korea라는 저서를 쓰셨고 또 최근에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라는 또 그 앞에 낙엽이 지기 전에라는 아주 멋있는 제목을 가지고 한글로도 책을 쓰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본인 원래 본업은 안보 현장에서 정책 그 현장에서 그냥 30년을 치열하게 일을 하셨는데 동시에 그 와중에 이제 박사까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저술도 하셔서 정책뿐만 아니고 이론이나 이런 학문적인 깊이도 굉장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우리 김정섭 박사님이 오늘 얘기해 주실 이 억제와 위기 안정성이라는 주제 자체도 딱 지금 가장 그 우리나라 안보 현안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엊그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캄보디아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가장 핵심된 그 논의 사항이 이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것이 가장 지금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나왔고요. 동시에 바로 얼마 전에 올해 9월에는 지금 북한에서는 한편으로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핵무력법을 제정하고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북한의 핵 독트린이 공식화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고 그것의 핵심에는 이 확장 억제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최고의 그 현안도 잘 아시고 전문가이신 김정섭 우리 박사님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너무 좀 말이 길었는데 이상으로 김정석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30-40분 정도 발표를 듣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여기 지금 들어와 주셔서 또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 보드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충실하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석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과찬을 섞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또 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핵 위협, 뭐 북한 핵의 능력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확장 억제라든지 아니면 한국군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할 것이, 그 대책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니까 뭐 확장 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또 우리 또 억제 능력 높이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억제력 강화 쪽에만 지금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위기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양 두 개의 과제가 약간 긴장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둘 다 놓칠 수 없는 어떤 한미의 이중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두 측면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그래도 최근에 어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런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핵무력 법령, 또 그것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과연 북한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핵 독트린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북한 핵에 대한 위험 요인이 과연 뭔지, 그것에 기초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미가 억제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저 제목에 이제 북핵 대응 삼축 중에 2 축이 무너졌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월 중순에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3축 잘 아시겠지만 그 킬체인, 정밀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KA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량 응징 보복 KMPR이라고 하는데, 그 3축 중에 2 축이 무너졌다라는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달린 건데, 조선일보가 이제 지적한 것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도 못하더라.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군이 합참이 그걸 발표를 했는데 지대지 미사일인 줄 알았거든요. 헬에서 이동해서 쏜 줄 알고 발표했는데 북한이 그걸 뒤집었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수지 밑에서 발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발사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전에 탐지해서 사전 정밀 타격을 하겠느냐, 킬체인이 과연 작동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고요. 또 이제 미사일 방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단거리 미사일들 지금 수량도 많을 뿐더러 최근에는 굉장히 그 생존성이 높아졌고 또 고체 연료를 주입하면서 어 기습 선제 공격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사일 방어를 이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요격 회피 능력까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미사일 방어로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축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아 이제 그러면서 또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우리는 또 공군이 NLL 이북으로 또 3발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와중에 우리 연합공중훈련, 한미 첨단 그 공군기 240대가 동원된 그런 연합훈련을 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또 요즘 굉장히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전개가 잦아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작년 얘기긴 하지만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비핵 국가로서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보유국이 됐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지대지 미사일 중심으로 현무계열 미사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한번 숫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뭔지 짐작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54조 6,112억 원. 이거는 올해 국방비입니다. 아 그럼 그 밑에 있는 4조 5,509억 원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저를 1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쓰는 국방비입니다. 4조 5,500억. 맨 밑에 거는 365로 나눈 것.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하루에 쓰는 국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1,500억씩 사실 국방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우리 국방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핵화 협상에만 몰두했다고 하지만 사실 군사적으로는 국방비 증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국방비 순증 규모만 거의 15조 원이었거든요. 15조라는 건 그전에는 15조 원이 순증하려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15조 원이 이제 단박에 늘어서 지금 벌써 55조 시대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당히 남북 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보도와 남한의 첨단 재래식 능력 이런 군비 경쟁 양상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뭐 요즘 신문 지상이나 또는 일부 전문가들이 인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쭉 모아 본 건데요. 이제 북한이 뭐 전술핵을 통해서 이제는 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남한을 향한 핵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인제 그 핵교리가 억제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핵전쟁 수행 능력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인제 이것이 이제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 대해서 내려지는 평가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우리가 과연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해구사는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데 뭐 재래식 전력 증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지 그것이 정 불가능하면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런 주장들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북핵 위협이 제기하는 위험의 성격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억제 신뢰성 문제인데요.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니까 이제 한미의 확장 억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군 자체의 능력이 과연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가, 실효적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억제 신뢰성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다들 많이들 강조하는 건데 저는 오늘 두 번째 문제를 좀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위기 불안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핵 사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핵 전쟁 이런 위험성도 사실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의 군비 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억제가 실패할까 봐 많이들 걱정하지만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는 억제력이 약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기 관리가 실패해서 어떤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걸 통제하지 못해서 터지기도 한다. 그래서 위기 관리 문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북한의 핵무력 법령과 핵 독트린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조동주 교수님도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법령 보면 굉장히 북한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예. 그전에도 사실은 북한의 핵 독트린이 지금 이 법령에 밝힌 것과 같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렇게 추론해 왔었는데 그것을 좀 재확인해 준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은 핵무력 사명 1조에 보면 이 전쟁 억제가 기본 사명이라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억제가 실패하면 그때 핵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작전적 사명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핵무력 지휘 통제도 당연히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앙 통제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 사망에 보면은 핵 지휘 통제 체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된 방안에 따라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을 끌었었죠.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이렇게 이제 5가지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핵무기 WMD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핵 및 비핵 공격이 또 감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2가지인데 실제로 공격이 감행되지 않아도 임박만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고 지금 한 거죠.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2번째 항에서 비핵 공격이 있어도 또는 임박해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쓰지 않아도 재래식 충돌 국면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에도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핵무기가 과연 그냥 억제형이 아니라 하나의 전투 수단으로서 뉴클리어 워파이팅 케이퍼빌리티를 갖추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예, 물론 이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하겠다고는 했죠. 그래서 이제 억제 이론에서는 확증 보복과 비대칭 확전 이제 2개로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한이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확증 보복이라는 거는 ICBM을 통해서 미 본토를 타격하는 응징 능력을 갖겠다는 거죠. 지금 화성 15형, 17형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뉴욕이나 워싱턴에 대해 핵보복을 할 수 있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이제 억제용인 건데 이제 북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 그 이제 실패 이후에는 전술핵을 굉장히 그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실제 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신형 그 전술 유도 무기들 KN-23, 24, 25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술핵을 실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남한이나 또는 일본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핵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대칭 확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더 이상 억제가 아니라 이제는 핵전쟁 수행 능력 쪽으로 북한의 교리가 이제 더 발전했다 또는 완전히 변화됐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비대칭 확전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억제 전략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 본토에 대한 응징 억제만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이 기술적으로 일단 어렵고요. ICBM이 진짜 신뢰성 있게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느냐의 문제 아직도 지금 신뢰성이 좀 약하고요. 2번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굉장히 자살적인 행위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억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본토 타격에만 모두 몰두할 거기다 이제 올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반도에다 실제 쓸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억제력을 중첩적으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거부적 억제라고 하죠. 이제 이 전술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또는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거부적 억제 전략을 같이 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 지휘 통제에 관련돼서는 이건 당연히 이제 김정은이 이제 중앙 통제를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만 여기 조건부 위임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지휘 통제 체제가 위험에 처하면은 자동으로 핵 타격이 이루어진다. 이게 상당히 조건부 위임의 형태거든요. 이 자동 타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기괴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참수 작전, 우리 지금 얘기 많이 한 참수 작전이나 어떤 선제 공격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고민이 반영돼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도로 중앙 집권적인 핵 지휘 통제를 고집하게 되면 그거는
한미로 하여금 이런 참수 작전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부가 무력화돼도 핵 보복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지도부의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부러 사실 억제 논리에 충실한 어떤 저런 방안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이나 이제 이런 그 핵 독트린을 한번 좀 모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1983년에 소위 말한 죽은 손, 데드 핸드라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제 소련이 이제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 때 상당히 그 참수 작전 얘기가 그때도 나왔고요. 참수가 나와서 그 크렘린이 갑자기 무력화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것이 만약에 모스크바가 완전히 핵 공격으로 무력화되더라도 하급 지휘관에 의해서 핵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소련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이젠하워도 나중에 밝혀졌지만 당시에 에, 워싱턴과의 교신이 끊길 경우에 사령관이 독자적 판단하에 핵을 쏠 수 있다는 그런 비밀 서한을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재래식 와중에서도 재래식 충돌 와중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이제 굉장히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이다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만이 예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재래식 전력이 열세에 있으면서 핵을 가진 나라는 사실은 예외 없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 독트린을 채택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대표적이죠. 인도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너무 열세기 때문에 인도에 재래식 만약 침공이 있을 경우에 재래식으로는 막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을 그런 경우에 쓰겠다라는 위협을 통해서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거나 만약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전장 상황이 불리함을 극복해 보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파키스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습니다. 냉전 시대 나토 때 바르샤바 군에 의해서 워낙 재래식 서유럽에서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거기 전술핵 배치해 놓고 만약에 서유럽에서 소련이 침공에 들어오면은 전술핵을 먼저 쓰겠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제핵 불사용 원칙을 냉전 때는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오히려 냉전이 끝나고 나서 재래식 전력이 또 열세에 처하니까 또 뒤집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이듯이 선제핵 사용을 오히려 이제 위협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거 북한의 핵 독트린도 일반적인 핵교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격 임박 판단 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기습 핵 공격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랬지만 경고 즉시 발사 태세, 그러니까 launch on warning이라고 하는데 상대 핵 미사일이 내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조기 경보 레이더에 의해서 포착만 돼도 내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나의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 미사일이 무력화되기 전에 이제 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허위 경보 문제가 있으니까. 냉전 때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여기 제가 1983년 9월 26일 뭐 페트로프 중령이라는 그 당시에 소련 방공장교 책임자가 있었는데 당일날 미국의 ICBM이 소련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 5발이 날아오는 게 포착이 됐는데 원래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당연히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페트로프 중령이라는 사람이 볼 때 이건 이상하다. 미국이 소련에 대해 새 공격을 한다면은 5발만 날릴 리는 없을 것 같다. 수백 발, 수천 발을 한꺼번에 공격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위에 보고 안 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 판단이 맞았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햇빛이 그 구름에 반사돼서 이렇게 레이더에 잘못 미사일처럼 오인됐다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오판이 여지가 있어서 이런 것이 만약 제대로 보고돼서 올라갔을 때 맨 위에서 소련 상층부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음.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그보다 몇 년 전에는요. 83년 6월 3일 날 새벽 2시 반에 브레진스키 그 안보보좌관이 긴급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소련이 SLBM 미국에 대해서 220발을 지금 발사된 게 포착됐다고. 그래서 이제 긴급히 카터 대통령을 깨워야 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잠깐만 기다렸죠. 근데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는데 두 번째 전화에서는 2,200발이 날라온다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브레진스키가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는데 아내는 깨우지 않기로 하고. 왜? 깨워봐야 어차피 사실일 경우에는 인제 다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저게 허위 경보면 괜히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으니까 깨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제 카터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와서 오작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장 칩에, 반도체 칩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참 그것 때문에 220, 2200 이렇게 20이 이렇게 이자로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임박 판단할 때 뭔가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조기 경보 능력도 굉장히 취약한 데다가 그 북한의 핵무기라는 게 생존성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미소는 사실은 북한에 비해서는 그 핵 서바이버빌리티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세를 취해서 우발적인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클 것이다,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북한 핵교리를 보면은 그 북한은 나름대로 어쨌든 자신한테 최적화된 억제 모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북한의 그 억제 그 교리가 이게 다분히 어쨌든 간에 억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핵 사용 문턱을 굉장히 낮춘 건 맞아요. 전술핵을 이럴 때 쓰겠다고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조건이면은 선제적으로 또 쓰겠다고 한 게 맞기 때문에 핵 사용 임계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거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의 실전 사용. 그리고 이것이 인제 앞으로 한미의 어떤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맞물릴 때 한반도 위기 안정성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것들이 소위 안정 불안정 역설이죠. 어 그러니까 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히려 국지적인 재래식 도발 강도를 높여가지 않을까 북한이. 이게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외에는 오히려 더 이런 재래식 도발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NLL 이남으로 미사일 쏘는 거 보고 사실은 이제 약간 그런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뭔가 파키스탄처럼 어떤 정치 외교 군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형태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저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핵 강압, 뉴클리어 코올션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좀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 사용을 협박하면서 뭐 우리 서북도서를 점령한다든지 NLL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든지, 뭐 또는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막 이 전문가들한테서 제기가 됩니다. 작년에 랜드 연구소하고 우리 아산 연구소가 이제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저 시나리오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강압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시나리오는 쓸 수 있지만 응징 위협, 디터런스라는 거는 그래도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압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핵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뢰성이 이렇게 높기 어렵거든요. 더더욱이나 쌍방 모두가 핵 보복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공갈 위협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요. 심지어 핵 국가가 비핵 국가에 대해서 저렇게 인제 핵 사용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비핵 국가를 굴복시킨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그렇게 수렁에 빠졌는데 그때 핵 사용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했고, 핵 사용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리 평화회담에 이제 호치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강압 외교를 합니다. 스스로 매드맨 티어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닉슨은 미치광이다. 핵 사용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런 레퓨테이션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이 중국에게 전달되게끔, 북베트남에 전달되게끔 이런 외교 전술을 쓰고, 또 자이언트 랜스 작전이라고 해 갖고 한 20일 동안 핵 그 대기 태세를 엄청 높이면서 실제 핵을 쓸 것처럼 그렇게 인제 태세를 높였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 안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푸틴이 저렇게 핵 사용 위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하고 어쨌든 재래식 전쟁을 계속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 영토로 편입했는데도 그 편입한 지역도 이번에 헤르손 탈환하지 않습니까? 핵 사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핵 강호 위협 이런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여기에 겁을 먹거나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이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한미가 이제 북한과 이제 한미의 상호작용이 잘못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좀 위험한 순간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제 전술핵 사용 임계점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리고 핵 지휘 통제도 지금 위임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에서. 근데 한반도는 보면은 이 핵위기라는 거, 위기 안정성이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보통 보는데, 하나는 일방 당사자의 어떤 선제 핵 사용 어떤 유인이 있느냐, 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압박이나 유인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게 통제 가능성이 얼만큼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인데, 불행히도 한반도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좋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핵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핵 전력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위기가 어느 정도 위기가 올라가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조기 핵 사용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핵 자산이 무력화하기 전에 써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소위 use them or lose them 딜레마죠. 반대로 미국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핵을 쓸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제1격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disarming first strike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북한의 핵무력을 아주 최단기간 내에 빨리 파괴시켜야 한국에 또는 일본에 또는 미국에 주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어떤 데미지 리미테이션 로직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측 다 만약에 위기가 고조되거나 어떤 재래식 충돌 과정에 있으면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일단 발생하면 통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조기 경보 능력도 약하지만 무엇보다도 레드라인이 뭔지 잘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카길 전쟁 한번 예를 들 시간은 없지만 보면은 1999년에 인도 파키스탄의 카길 전쟁 재래식 분쟁이 터졌는데 이때 이미 파키스탄과 이제 인도가 다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 전술핵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고강도의 재래식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그래도 인도가 그 국경 통제선을 넘지 않는 레드라인이 뭐라는 건 어느 정도 양측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레드라인이 뭔지.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통 채널 위기 시에. 이 당시에도 그 파키스탄과 인도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또는 그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인도에 오고 막 이런 식의 위기시 소통 채널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서 이것이 굉장히 한반도는 오히려 인도 파키스탄보다도 이런 면에서 어떤 위기 안정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정 불안정 역설 얘기하지만 이거는 상호 확증 파괴, 매드가 보장돼야 어느 정도 작동하는 건데 북한하고 미국은 그렇게 매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그 안정을 염두에 두고 뭔가 그 밑에서 안심하고 재래식 충돌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은 채 재래식 전쟁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허먼 칸이라고 이제 냉전 시대 때 이제 이론가가 확전 사다리 얘기했었죠. 에스컬레이션 레더라고 해서 마치 핵전쟁도 하나의 계단처럼 이게 44개 단계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 한반도는 사실 저렇게 계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한번 딱 시작되고 어느 수준을 넘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한 번 타면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계단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같다 이거는. 그래서 이 위기 고조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게 본론인데 이제 역대 전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북한의 핵 능력 높아지니까 한미 억제 전략도 분명히 같이 진화해 줘야 됩니다. 실효성 높여야 되는데
네,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이 불안정 위험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터런스와 함께 어슈어런스 이게 동시에 사실 잘 작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사용이나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호하고 실효적인 디터런스가 작동해야 되고 그렇지만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위기 불안정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어슈어런스도 작동해야 된다. 네, 요런 관점으로 이제 과제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확장 억제 관련돼서 요즘 이제 전략자산 전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예. 지금 뭐 전략자산 전개는 어떤 때때로 이제 필요합니다.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미국의 핵 사용 이제 응징 의지를 이제 과시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 너무 여기에만 좀 의존하는 게 아닌가 요즘 약간 전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너무 빈번하게 사용한다든가. 사실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그 음. 효용이 좀 체감되는 문제가 있어요. 매번 전략자산 전개가 오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너무 위기 시에 또 이걸 과도하게 의존하면 또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거든요. 뭐 냉전 때 잘 저 유명한 건데 에이블 아처 exercise라고 1983년도에 그 나토의 핵전쟁 연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소련이 실제 핵전쟁 연습을 핑계로 한 소련에 대한 핵 공격으로 실제로 이렇게 오인하고 두려워해서 상당히 좀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레이건이 이거를 이제 이중첩자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소련이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냉전이 너무 뜨거워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완화 쪽으로 인제 다시 이 대소 어떤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어떤 계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자산 전개는 요거는 사실은 때때로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수단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또 일회성 수단이기도 하고 또 너무 여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 전술핵 재배 쪽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혹시나 많이들 얘기를 이미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과연 확장 억제는 제가 전술핵 재배치는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그것도 사실은 분명한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편인데 저는 확장 억제를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확장 억제를 좀 내용적으로 심화해서 가능한 한 제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확장 억제라는 거는 이제 매번 우리가 지금 뭐 한미 이 정상이 만나건 아니면은 뭐 국방장관이 만나건 하면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런 글로벌 커미트먼트를 계속 강조하죠. 근데 사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과연 확장 억제라는 게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건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거에 관해서 한미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유하자는 거죠. 어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과연 북한이 이런 어떤 북한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핵 사용 또는 핵과 관련된 위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을 텐데 무슨 EMP 위협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해상에서 북한이 한번 터뜨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시나리오별로 과연 인제 확장 억제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정보 공유도 좀 더 많이 하고 또는 특히나 이제 공동 기획 같이 평시부터 또는 위기 시에부터 또 옵션을 발굴하고 식별하고 하는 그런 공동 기획 또는 위기 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걸 심화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이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 이렇게 해서 발간하듯이 한번 익스텐디드 디퍼런스 파스처 리뷰를 한번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좀 문서화도 하고 뭐 더 좋게는 핵 공동 작계를 만들면 좋겠지만 뭐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작전 계획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미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동 논의, 공감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미국이 과연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핵을 써 주겠냐고 하는 어떤 핵 사용의 신뢰성 그걸 담보하려는 노력 그런 걱정만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여도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한반도에 핵이 인제 쓰이는 건데 그래서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과 또는 거부권 사실 이런 생각까지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이게 우리가 확장 억제가 뭐 신뢰할 수 있냐 자꾸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나 핵 사용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좀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도 케네디 행정부 때 인제 뭐 유연 반응 전략 이렇게 가면서
원래 인제 그 뭐 대량 보복 전략,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했던 대량 보복 전략에 신뢰성이 없다고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문제 제기했죠. 모스크바에 대한 핵 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워싱턴이 보복을 받는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위험 반응 전략이잖아요. 먼저 재래식으로 서유럽에서 재래식으로 소련에 대응하고 안 되면 전술핵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전략핵으로 인제 소련에서 핵 보복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핵 전략을 좀 더 합리화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서유럽인들이 제기했던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를 쪼끔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위험 반응 전략을 또 접한 서유럽인들이 또 반대를 해요. 왜? 아니 서유럽에서 처음부터 핵 보복을 소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재래식으로 처음에 대응하고 전술핵을 먼저 쓴다 그러면은 오히려 유럽만 전쟁의 마당이 되는 게 아니냐. 핵전쟁의 마당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소련 입장에서는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걱정,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 확장 억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 확장 억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제 어떤 쪽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문제가 미국의 생각을 알고 싶고 또 같이 합의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사실 좀 생각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확장 억제 신뢰 요건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확장 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군 자체로 하고 있는 삼축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게 많이들 얘기해요.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비핵 억제, 재래식 억제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핵무장으로 가지 않는 한. 근데 저는 비핵 억제의 가능성도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무시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억제라는 거는 이게 뭐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상대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지가 바로 억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지금 증강하고 있는 뭐 현무의 무슨 괴물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수량을 늘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막 타격했을 때는 당연히 북한 지도부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갖추면 나름대로의 억제 효과는 있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핵을 다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확장 억제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계산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제가 인제 그 유럽의 사례를 보다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핵 개발할 때 미국이 굉장히 그걸 못마땅하고 처음에 말렸습니다. 왜? 그 말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핵을 가져봐야 소련의 핵 무기에 비해서 워낙 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유럽의 핵으로 억제가 되는 것이지 영국, 프랑스가 그렇게 자그마한 작은 규모의 핵 억제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인제 설득을 했는데 그거에 인제 대항해서 인제 영국과 프랑스가 내놓은 논리가 2차 핵 중심 논리입니다. 세컨 뉴클리어 센터라는 게 뭐냐면 비록 소련의 핵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갖게 되면은 이 핵사용 의사결정의 중심이 워싱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방에. 런던과 파리도 워싱턴과 다르게 독자적인 핵사용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변덕에만 확장 억제 신뢰성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아 그래서 확장 억제 신뢰성을 오히려 보완한다.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설득한 거죠. 이 모스크바의 계산식을 더 복잡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특히 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아쇠 역할. 프랑스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이 오히려 주저할 수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한 핵 보복을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만약에 우리의 비핵 그 KNPR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면은 이것이 나름대로의 2차 억제 중심 또는 미국의 어떤 핵 확장 억제 작동에 대한 방아쇠 역할 이런 것들도 좀 연결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미사일 방어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군비 경쟁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다 썼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 굉장히 인제 그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인데 미사일 방어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미사일 방어가 굉장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저게 요격할 수 있느냐,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미사일 방어는 효용도 있지만 사실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전적 정치 효용은 뭐냐면 공격자라 하여금 일정 정도 그 공격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기 때문에 거부적 억제 효과가 일정 정도 있고요. 또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어떤 작전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게 워낙 완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이 미사일이 숫자가 워낙 이제 늘어나고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숫자 뭐 800기, 1000기 지금 이런 건데 이미 한미의 어떤 미사일 방어 역량 자체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걱정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만 쏘는 것이 아니라 장사정포가 섞어 쏘게 한다. 어떤 게 미사일인지 장사정포인지 알기 어려워서 방어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KN-23 같은 경우에는 이 풀업 기동해 가지고 요격이 상당히 더 어려워졌고 또 북한이 밝힌 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나오면 이거는 사실 요격은 거의 어려워지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만약에 SLBM 그것이 뭐 수중 그 저수지에서 발사하거나 아니면 바다 수중에서 발사하고 이런 SLBM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방어가 어려울 거라서 이제 군사적 실효성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이것이 이제 군비 경쟁 관련돼서는 방어자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공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 적어도 3배 이상 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도 상대는 북한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그 수단을 더 훨씬 싼 수단으로 또 갖추고 우리는 더 비싼 수단으로 또 미사일 방어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이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서 미사일 방어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이 고가치 핵심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요격률로 어떻게 중층 방어할 건지 좀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혹 이제 서로 이거를 하더라도 너무 북한의 미사일이 나올 때마다 거의 따라가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핵 억제 기조랑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지 결국 미사일 방어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위기 불안정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선제 타격하고 참수 작전 같아요. 우리가 뭐 삼축 관련돼서 특히 킬체인이 이제 여기랑 좀 관련이 되는데 이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라는 게 상당히 이게 좀 이것도 딜레마거든요. 북한이 징후가 보이면 그거를 그러면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후 응징한다는 거냐, 그건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말이 이제 일리는 있죠. 하지만 어려운 건 뭐냐면 과연 징후 판단이 제대로 되겠느냐. 위기가 고조되면 북한은 당연히 나름대로 핵을 쓰려고 하는 아니 또는 그 대비태세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실제 핵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대비태세를 높이는 억제 차원인지 사실 분간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징후 판단이 어려워서 만약에 그 실제 쓰기 결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어떤 그런 좀 이제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더더욱이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첫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으면 뭐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걸 텐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북한 미사일이 일단 많고 분산 배치돼 있고 테레이에서 이동하고 저수지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살아남은 핵미사일에 의해서 우리가 핵보복을 당할 거리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게 핵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제 타격이나 참수 작전을 강조하면 할수록 아까 북한이 겪는 어떤 선제 핵 사용이 압박을 키운다. use them or lose them 딜레마. 상호 공포의 연쇄 효과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우리 억제 기조는 이 사후 보복을 위협하는 메커니즘을 중심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원래 억제라는 것이 자체가 그런 거죠. 선을 넘었을 때 너는 보복을 당한다는 게 억제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선을 넘기도 전에 어떤 징후만 보이는데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합리적 계산을 방해하죠. 그래서 위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 타격이나 참석적 메시지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신속하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건 구축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 구축과
이런 교리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좀 별개다. 좀 이렇게 메시지 발신하고 우리의 능력 구축과는 좀 별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응징 억제를 중심으로 억제 전략이 좀 가야 된다. 우리 삼축 중에서 KMPR이죠. 킬체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기 불안정 문제가 있고요. 미사일 방어는 일정 수준 해야 되지만 이제 군비 경쟁의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삼축 중에 그 KMPR에 우선을 두고 이것을 기조로 삼아서 해야 된다. 물론 뭐 양자택일은 아닙니다. 다 이 조합을 해서 해야 되지만 어떤 최적의 조합을 좀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삼축을 이제 공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는 자꾸 노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뭐 속수무책이다, 뭐 이 축이 무너졌다, 이런 식의 오히려 국민적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응징 억제가 거부적 억제보다는 응징 억제가 북핵 대응의 기본 전략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응징 억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은 보면 너무 뭐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제 뭐 우리 ADD에서 이런 미사일도 개발 가능하다 해 갖고 자꾸 기술 주도로만 가는데, 그것보다는 전략 주도로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응징 억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또는 제2격 능력이 뭔지,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주도하는 좀 이런 식의 군사력 건설과 전략 개념 정립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 KMPR을 그럼 언제 작동할 것이냐, 이 메시지는 약간 좀 복잡한 문제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사 창설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 이 전략사 창설도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 전략 균형의 성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쌍방 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나름의 강력한 억제력이 있고 한미 억제력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매드 상태까지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비대칭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위기가 고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불안정,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북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미 억제 전략이 진화해야 되는 것은 맞고, 우리의 능력과 또는 메시지 구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다듬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위기 안정성과 군비 경쟁에 대한 균형적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억제 실패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실패도 같이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핵 관련돼서 우리 한미 억제 태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점검, 너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 제도화라든지, 그리고 억제 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삼축 중에 여러 가지 수준인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무엇이 최적의 조합인지, 그리고 억제 메시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전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면서 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일목요연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흔히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뭘 실질적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논의가 좀 상당히 겉도는 듯한 피상적인 그런 얘기만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역시 그 30년 가까이 국방 정책의 현장에서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저는 그 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노하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현안 문제들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있으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발표였고요. 지금부터 어 혹시 그 사이사이 그래도 시간도 관리를 하시느라고 몇 가지들 이런 전술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생략하신 것도 있어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나 의문사항, 혹시 내지는 또 코멘트 같은 것이 있으시면 어 저기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같이 한번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직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하실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결론 중에 하나, 저는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관해서 필요한 거는 자꾸 실제로 이걸 미국이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것만 물어보는데, 과연 만약 쓴다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 때로는 심지어 미국이 쓰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약간 들으면서 의문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언론에서 뭐 들으면 무슨 뭐 확장 억제를 위한 그 국방부 담당자들 간에 무슨 뭐 이번에도 무슨 위원회가 생겼고, 그거를 또 의논하는 이런 그 회의가 매년 보면은 뭐 워싱턴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막연히 저는 우리가 뭐 작게 이래 가지고 위기 유사 사태 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이런 뭐 상황을 갖다 침공이나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응징하고 반격하고 이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제 참수 작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한미 간의 이 확장 억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그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상황별로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작 그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 물론 그게 또 좀 민감한 사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짜 논의가, 이게 무슨 뭐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럼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어 고런 거를 좀 더 아까 얘기하신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우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약간 좀 오해는 있으실 수 있는데 한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그 이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든지 뭐 DSC라고 뭐 억제 위원회를 했을 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10 년간 꾸준히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제 그 테이블탑 exercise라고 TTX라고 음. 하죠. 그건 이제 시나리오별로 인제 여러 참가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그럼 실제 어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인제 모여 가지고 이제 exercise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생각도 정리가 될 뿐더러 인제 미국의 의도도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exercise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좀 감지는 할 수 음.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오피셜하게 뭔가 한미가 확장 억제를 실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공식적인 어떤 수준으로 공감대를 굳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미국은 사실은 어떤 작전적인 수준으로 그거를 구체화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항상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이거를 갖다 뭐 동맹국하고 이 작전적 수준으로까지 뭐 합의한다거나 음. 이런 것은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입장을 이해 못할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이제 북한 핵이 저 정도까지 됐으면 우리로서는 동맹국한테 그 정도 이제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음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전술핵 재배치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때 그 나토식 핵공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어감상 미스리딩하는 게 있는데, 마치 우리가 뭐 전술핵 재배치에서 핵공유를 하면 그 핵무기나 뭐 의사결정 자체가 이렇게 공유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그건 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그 핵탄두 자체는 미국
자산이고 이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운반만 그 동맹국 항공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토식 그쵸. 핵공유라는 네. 것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술핵이 재배치된다고 해서 뭐 핵 사용이 100% 보장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는 그 효용성이 여기 땅에 있든 아니면 없든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반대 논리인데 다른 한편으로 또 그 핵 공유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그 동맹국의 공동 협조를 통해서 확장 억제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게 인제 그 제도화가 된 건데 음. 말하자면 그건 일종의 또 거부권 비슷한 거죠. 음. 동맹국 조종사가 항공기로 그걸 실어서 날아서 음. 투하하지 않으면 실행은 안 되는 음. 거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그게 인제 그 실행과 관련돼서 어떤 물리적인 제도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TTX나 이런 그냥 이렇게 좀 아주 비공식적인 그런 한 그런 연습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문서화까지 목표로 하는 그런 그 핵 확장 억제 내용적인 어떤 뭐 심화 좀 그런 게 음. 필요하다는 음.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공동 연구 같은 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쪼금 더 저는 쪼금 더 제도화하고 좀 공식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다. 인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근데 인제 한편으로는 그거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북한의 이제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우리 인제 기본 한미의 공동 목표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럼 비핵화가 되면 뭐 확장 억제 같은 것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시기상조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인제 현재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이 이런 핵무력법을 발표를 한다든지 또 더구나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비핵화 관련 전혀 북미 간의 협상이나 이런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인제 북한 핵이 여전히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혀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하나의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인제 최근에 이제 한미 양쪽에서 다들 인제 뭐 소위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아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 억제가 진짜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인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뭐 국방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북한의 핵 자체를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어서 좀 그 논의가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향후 만약 이것이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특히 막 뭐 핵 무장론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고 한미 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하신 게 이 시기적으로나 그 이슈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를 던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은 사실은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뭐 확장 억제 노력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제 그런 노력을 쭉 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인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확장 억제 노력의 중점이 이제 전략 자산 전개 쪽으로 가면 이게 오히려 쉬운 방법이거든요. 음. 요청해서 오면은 갑자기 인제 이걸로 메시지 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를 갖다 좀 제도화하는 쪽이 그게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것이기 음. 때문에 우리의 노력의 중점이 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들을 이제 막 주고 시작해서 좋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보면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 질문 우선 주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그 첫 질문이 이제 한미 전략 자산이 돌아온 상황에서 미사일 등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한 것은 과거에 비해 이례적인 행보인데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례적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전략자산 전개되거나 뭐 연합훈련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사실은 이제 반발하면서도 그때는 이제
좀 맞대응하는 좀 자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소위 안정 불안정 역설의 어떤 전조인가, 이제 북한이 분명히 자신들이 이제 억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발할 때 반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이례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오는 그런 조짐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인도 파키스탄, 보통 우리가 안정 불안정 역설 얘기했을 때는 그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보이는 그 정도까지 아직은 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거는 해국 세력이 있으니까 아 재래식 도발을 실제로 해서 어떤 군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재래식 충돌을 불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저렇게 뭐 공해상에다가 쏘거나 음.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무력 시위가 음. 아니라 남한 땅을 향해서 뭐를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일부를 점령하고 뭐 이런 행태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의 지금 행동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공세적으로 음. 지금 나오는 거는 음. 맞고, 그래서 앞으로 저런 부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이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결국 북한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차라리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축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인 접근을 북한과의 뭐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CBM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한 긴장 상태 해소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사실 북한의 이제 비핵화는 상당히 인제 이게 어려워졌다고 저도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는 뭐 예전에는 뭐 북한 핵을 머리에 뭐 이고 살 수는 없다 그랬지만 이제 이고 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오랜 기간을 보고 장기적인 인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인제 실질적인 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제 인정을 하고 군축으로 가자 이렇게 나가기는 아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다고는 음. 못하지만 계속해서 긴장 완화를 좀 이렇게 추구하고, 또 어떤 군축적인 접근을 어떤 뭐 중간 단계로서든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필요한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핵화 아니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네가 비핵화 로드맵을 음. 전체를 음. 내놓고 또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도 보여주고 모든 핵시설을 다 신고하고 뭐 이런 근본적인 접근만을 해서는 그거는 아예 스타트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좀 군축적인 접근을 하되, 그렇지만 이것을 뭐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인정한다든지 음. 비핵화는 포기한 군축이라든지 이런 스탠스로 가긴 어렵다. 음.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런 노력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훌륭한 우선 프레젠테이션 감명 깊게 들으셨는데 북한이 이제 확증 보복과 비대칭 확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 인도 파키스탄 중심으로 그 사례를 가지고 한창 지금 이 핵 이론을 새로 나오고 있는 비핀 나랑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북한처럼 이렇게 핵 무기 능력이 제한된 나라에서 그걸 여러 가지 목표로 다 쓰기보다는 결국은 촉매 확증 보복 뭐 비대칭 확전 중에서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결국 이 확증 보복과 비대칭 확전 중에 여전히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의 방점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의 질문인데, 음. 북한이 최초에는 혹시 촉매 태세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음.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의 관여를 이제 보장하는 음. 그런 태세를 취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후에 이제 북한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건 아니죠. 이제 직접 억제, 음. 미국을 향한 음. ICBM 개발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 확정 보복적으로 뭐 하다가 지금 이제 비대칭 확전도 분명히 음. 보이고, 이번에 사실 핵무력 법령이 아주 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증 보복과 비대칭 확전을 사실은 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요소를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질문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북한이 2020년 그 1월 초에도 밝히고 5개년 그 국방력 발전 계획에서도 밝혔고 뭐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확증 보복에 필요한 요소와 비대칭 확전에 필요한 요소를 다 지금 망라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화성 15, 17 그런 ICBM이나 SLBM 같은 것들 당연히 저 확증 보복 쪽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금 그 단거리 신형 미사일 같은 거 보면 비대칭 확전이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보면은 두 가지를 지금 뭐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첩적으로 억제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또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보입니다. 그 발표 말미에 특히 얘기하신 걸 보면 이제 위기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선제 타격이나 특히 참수 작전, 이거는 북한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런 그 상태의 반응을 보이는 개념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검토는 아니고 이걸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억제 메시지 차원에서는 참수 작전이라든지 선제 타격은 도움은 되지 않는 메시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재래식 충돌로 발생하지, 처음엔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핵전쟁으로 비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는 재래식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면 그때는 한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제한적인 전쟁을 할 거냐, 북한하고. 우리 사실 작전 계획은 지금 무제한적인 전쟁 계획이죠. 처음에 방어했다가 억제가 실패하면은 반격했다가 완전히 북한군을 경멸하고 한반도 통일작전을 조성하는 쪽으로 무제한적인 전쟁 개념에 입각해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고 핵 사용 조건이 지금 어느 순간을 넘으면 핵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무제한적인 전쟁 개념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목표가 두 개가 양립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한 전쟁 개념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전쟁의 목표나 방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참수 작전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어떤 평상시에 참수 작전을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심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참수 작전 쪽으로 이제 한번 간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한반도의 어떤 그 무력 충돌은 사실은 그 에스컬레이션 컨트롤은 그야말로 이제 하기 어려워지겠죠. 예전에 냉전 때도 이제 미국의 핵 독트린이 계속 행정부마다 변하면서 그 표적의 우선순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도부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미소가 처음에 이제 핵이 완전히 이제 인류 공멸을 가져올 정도로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핵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핵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희력의 전술핵 무기부터 쓰기 시작하고, 상대의 대도시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핵 응징은 자제하고, 뭐 이런 식의 핵 전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소련 지도부 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를 소련 지도부를 위협해야 억제력이 발생한다라는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소련 지도부를 무력화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기 불안정 효과도 있지만, 소련 지도부를 무력화하면 핵 전쟁을 어떻게 멈출 거냐, 누구랑 협상할 거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핵 전쟁이 무제한적으로 그냥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폭발한다. 이제 뭐 이런 건데, 우리도 사실은 이 참수 작전을 비롯해서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핵 전쟁으로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의 노력.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하나의 좀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도 우리 헌법에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아마 원래 역사적인 그 배경이 거기 있지 않나. 북한도 물론 뭐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간 양쪽이 지금 결국은 이렇게 두 개 국가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속에서 아마 저희 군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그러한 현실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한편 그런 출발점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것이 지금 현재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갑자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고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핵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의 기본 기조 내지는 그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21세기에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보니까 또 이분이 아까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 있어서 북한의 억제를 하카비 교수의 삼각 억제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전략핵과 전술핵을 겸비하여 동맹 분리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주도권을 도모하는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하나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많이 거론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발표 때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이제 북한이 이 동맹 분리 디커플링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을 이제 확보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발표는 때는 건너뛰었지만 뭐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하고도 관련되고요. 이게 디커플링이 된다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 전술핵, 전략핵을 갖게 되면 확장 억제 신뢰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의 본토가 위협받는데 아, 전략핵 쓰기 어렵고 또 이제 전술핵 위협을 하면 미국의 어떤 증원군이 됐든 여기에 대한 군사 행동의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맹 분리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런 사례를 좀 보면 경험을 보면 냉전 때 보면은 서유럽 뭐 프랑스, 영국은 핵 이제 무장으로 나갔지만 나머지 나라들 독일이 대표적이고 이태리도 그렇고 핵무장을 하지 않고 결국 확장 억제에 의존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안보를 이렇게 이제 유지해 왔는데 확장 억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그때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것이 뭐 본격적으로 테스트되거나 확장 억제가 무너지거나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동맹 분리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나토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억제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해야 100% 확실해야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는 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무기지만 미국의 무기이기 때문에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의 무기에 따라서 어쨌든 결정될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라는 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이상의 개연성 있으면 또 작동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핵 보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면 그것이 소련이 됐든 북한이 됐든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 굉장히 너무 어려운 거죠. 음, 그랬다가는 핵 보복을 당하는 음, 거니까. 더더욱이나 냉전 때는 미국의 본토 전체가 소련의 수천 기 핵미사일에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지금 북한하고는 상대가 안 될 음, 정도로. 그런데도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았죠, 나토가. 확장 억제가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건 맞지만 저게 동맹 분리까지 갈 것이다. 너무 우리가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 아, 너무 과도한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억제라는 건 또 기본적으로 이게 심리작용이지 않습니까? 퍼셉션의 문제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걱정하고 뭐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저런 비관주의에 빠지는 건 우리 스스로 약간 억제 효과를 좀 허무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좀 그런 음, 입장입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지. 음. 아직까지는 이제 질문이 더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좋은 질문들이 주셨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 생각할 고민거리를 많이 제시해 주신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좀 피상적으로만 이거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이 냉전 중이나 이런 때 또 북한 문제만 굉장히 우리가 북한만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됐든 아니면 나토의 경우 심지어 뭐 미국 소련 과거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핵무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한편으로는 그 단순한 그 논리들이 좀 너무 횡행하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네. 국내에서는. 뭐 핵은 뭐 무조건 이거면 먹을 이게 뭐지 지구 이거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살 수 없다. 아니 안 살면 어떻게 할 것이고 현실인데 또 내지는 뭐 핵무기가 너무나 재앙적이기 때문에 이거 한 방만 터져도 우리나라가 뭐 다 잿더미가 될 것처럼 또 이런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그 현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적 사이에서 그 중간에 어디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다 숨어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 굉장히 요소요소를 다 잘 짚어주신 그런 오늘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여태까지 본 이 핵 관련 억제 관련 논의 중에서는 정말로 가장 어 풍부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30년 가까이 국방부에서 현장에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발표,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김정석 부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이상으로 오늘 통일 평화연구원의 통일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좋은 질문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